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수다 그리고 코인 관련된 뉴스까지 좀 여러 가지 장면에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했었던 미국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 소비자 심리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소프트 데이터가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표보다는 유럽 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무역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섹터도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 중에 가장 좀 비중이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무디스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부분이었습니다. 백악관 쪽에 대한 의견은 바이든이 초래한 난장판이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는 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지금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한 단계 정도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등급 전망을 기존의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난 10년 동안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가 너무 재정 적자가 급격히 좀 증가를 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감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재정 수입은 감소했다라면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재정 적자랑 부채가 증가하고 또 금리도 상승함에 따라서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도 현저히 증가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다수의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강점들이 다 같이 충격에 대해서 회복력을 제공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등급 전망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조정을 해 줬고요. 무디스는 관세 인세의 영향 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성장세가 좀 둔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의미 있는 영향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 달러화에 대한 지위는 국가에 상당한 신용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전에도 이미 2023년 11월에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을 했고 등급 하향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이게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2023년 11월에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베센트 장관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 후행적인 지표인데 어느 누가 신경을 쓰겠느냐. 이거 단기적인 부분에 끝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센트 재무장관의 코멘트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잠깐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피치가 2023년 8월에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전격 하향했고 S&P도 마찬가지로 더블 A 플러스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무디스의 결정과 따라서 증시의 영향이 어떻게 변동성이 좀 있을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테슬라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 이 옵티머스 로봇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셔플 댄스를 추고 있는데 공개됐던 영상을 보시면 발레도 하고 있고요. 셔플도 같이 추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런 이 옵티머스가 춤추고 하는 이 전체적인 모습이 사실 나중에 최종적인 우리 테슬라나 머스크가 최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고 테슬라리티가 보도를 했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X에 올린 글을 통해서 지금의 옵티머스 충분히 인상적이긴 하지만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습에는 아직까지 한참 미치지 못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렇게 발레랑 셔플을 시연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모든 동작은 시뮬레이션으로 학습을 한 뒤에 추가 훈련 없이 로봇에 실제적으로 바로 적용이 된 거라면서 로봇이 보여준 기계 학습 능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배우고 이만큼 춘 거다. 그만큼 기능이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머스크가 지난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옵티머스 로봇 무용수들과 함께 무대에 설 거다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모습을 보면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가 현재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소재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서 초기 생산이 진행 중이고요. 일부 로봇들은 이미 그 테슬라 내부에 있는 공장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좀 배터리가 부족하다 하면 스스로 가서 충전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모델이 실제 인간과 유사한 관절의 비율을 좀 가지고 있어서 로봇의 외형이 이제 테슬라가 추구하는 그 마지막 단계 로봇 모형이 거의 사람과 비슷한 외형으로 갖춰갈 거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실제적으로 옵티머스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 수집 인력도 대거 채용 중입니다. 그래서 그 채용 공고가 하나 있었는데 지원자가 그 모션 캡처를 할 수 있는 옷을 입고 VR 장비를 활용해서 지정된 경로를 막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걸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업무 시간이 오전 8시 부터 3 교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하루 7 시간 동안 걷고 최대 13.6 킬로그램짜리를 휴대를 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쨌든 간 모션을 좀 담당할 수 있는 데이터 정보할 수 있는 채용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유의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추가적으로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옵티머스의 발에 주목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발가락 관절이라고 하는데 옵티머스 로봇이 2023년 12월에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도 이미 저렇게 관절형에 대한 발가락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끝에 분리된 구조나 힘 그리고 토크 센서가 여기 내장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관절이 꺾여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꺾인 관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보행 시에는 체중을 자연스럽게 앞과 뒤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도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단도 운동도 방금 보셨던 셔플이나 발레도 이런 발가락 관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볼 텐데요. 젠슨왕 CEO가 중국 쪽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한 13%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쪽에 들어가고 있었던 H20 칩마저 미국에서 수출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먼저 허가 받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젠스당 CEO가 고민이 좀 많았겠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H20에 대해서 중국의 우회 수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미국 쪽에서 우려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증거, 에비던스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 2달 정도 내로 그러니까 지금이 5 월이니까 한 7월 안쪽으로는 H20 보다도 더 성능이 조금 더 저하되어 있는 중국용을 타깃으로 하는 칩을 만들 거다라는 소식들도 같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사의 AI 칩이 중국으로 몰래 넘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블룸버그 통신하고 했던 인터뷰에서 나왔던 코멘트였고요.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에 우회 수출한다라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 밀수되기도 어렵고 고객들도 엔비디아 GPU 사용하는 고객들도 이거를 중국과 좀이라도 연관이 되면 우리가 이거 못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체적으로 다 감시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엔비디아가 주력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 최대 72 개의 GPU, 36 개의 프로세서가 다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AI 칩이 전용됐다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 그래서 거대한 시스템이고 레이스 블랙웰 시스템은 거의 2톤에 달하기 때문에 어디 나라에 좀 넣기가 쉽지 않다. 어디 주머니나 백팩에 넣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판매하고 있는 국가들과 기업들은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기업이라면 스스로를 통제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황 C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 일자로 대만에서 컴퓨텍스 행사 기조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코멘트가 나오게 될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벤트를 앞둔 상황 속에서 반도체주의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주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고 나서 흐름이 좀 좋아질지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현지 시간으로 19일부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무역 등에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17일자 SNS 트루스 소셜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19일 오전 10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것이다라는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통화의 주제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천 명 이상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인을 죽이는 대학살을 끝내는 일과 무역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뒤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및 나토 여러 회원국들과 함께 이어서 대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휴전은 이루어질 거고 이런 폭력적인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신의 은총이 있길 바란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원래는 이스탄불에서 우리가 만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대통령끼리 만나는 걸로 예상을 했었으나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고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최고위급 인사들을 좀 배치를 하게 되면서 그 만남은 무산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타임대로 좀 보면 5월 16일 금요일자 우리 시각 기준으로 오후 6시 30분부터 미국,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이렇게 3자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 고위 협상이 시작이 됐고 러시아 쪽에서는 메딘스키 크렘린군 대변인,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우메로프 국방장관, 그리고 협상했던 그 중재자 입장은 피단 외무장관이 중재를 하게 되면서 3자 회담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됐는데요. 다만 이게 90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수용 불가한 조건만 제시한다라고 우크라이나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이제 영토 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한테 영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종전을 하겠다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90분 만에 사실상 큰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보였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글을 올리게 됐고요. 현지 시간 금요 19일부터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먼저 할 거고 끝나고 나면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같이 통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한번 대화를 할 것으로 촉구할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무역도 의제에 포함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러시아 국가를 두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에너지 수출이겠죠. 그래서 에너지 수출과 관련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줄 것으로 제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러시아가 그 전화를 받고 이 당근과 채찍에 대해서 반응을 할지가 또 되겠죠.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응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고요. 페스코프 대변인은 특정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만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재건주랑 방산이 내러티브 상으로는 수급상 계속 왔다 갔다 좀 싸움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런 소식이 있어서인지 재건보다는 방산 쪽에 조금 더 수급이 쏠려 있는 모습도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코인과 관련된 뉴스를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인물이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데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이 25만 달러 간다. 지금은 홀드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비트코인의 연내 목표가를 25만 달러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거 지금 보유 계속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 붕괴 조짐을 배경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금과 은처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산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X를 통해서 중앙은행 시스템을 마르크식 실패 구조다라고 비판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이 파산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은 올해 BTC,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땐 하락 중이지만 이거를 하락한다 하더라도 하락으로 볼 게 아니라 단기 조정으로 보고 홀드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디스 쪽에서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강등을 시키면서 그때 잠시 흔들림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거 후행 지표고 예상했던 바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바로 비트코인이 반등세로 돌아서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경제 지표 역시 위기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비트코인의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크다는 점을 지적을
지적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기요사키뿐만 아니라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 BTC가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만 달러 이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불확실성을 뚫고 BTC가 앞으로 새로운 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기요사키는 지금은 비트코인을 더 사야 되고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금융 체계들이 잘 유지돼 왔었는데 그 체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드 자산의 보유의 필요성이 좀 더 커지는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상 무디스의 그 신용등급 평가를 하향 조정했던 부분도 거의 100년 넘게 유지되다가 지금 하향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금융시장의 흔들림이 나타나는 거는 앞으로 이 시장을 비트코인이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으로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기요사키의 조언대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살 때일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쪽을 좀 볼까 해요. 2025 년에 비트코인이 러시아 시장 안에서 다양한 금융 자산이 있었겠죠. 그중에서도 모든 자산을 제치고 비트코인이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식 보고서를 좀 보면요. 비트코인이 금, 주식, 채권을 능가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러시아로 한정되는 거긴 하지만 러시아 안에서는 가장 최고로 투자하고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했던 보고서를 좀 보면요. 2025년 현재까지 비트코인이 약 40%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고요. 2022년 이후 누적 수익률이 12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른 자산들은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텐데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성과를 조사했던 요 같은 기간 그대로 떼어와서 금을 살펴보면 한 자릿수 수익률에 그쳤고요. 회사채와 국채도 당연히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2025년 초에 비트코인이 한 20% 가까이 하락을 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4월부터는 10% 이상 반등하면서 투자 심리를 꽤 많이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급등락이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죠. 근데 이제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 또는 손실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안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는 현물 ETF의 확대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홍콩 증지에서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기존의 증권 계좌로도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도 굉장히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전에 막 원래 설치도 하고 거래소도 가입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관여 없이 그냥 기존의 증권 계좌로 가능하다 보니까 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됐고 기존에 할 수 있었던 투자자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특히 러시아 내에 외환 가치가 급락하고 예금 금리 저조, 루블 약세 등의 요인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촉진했다라고 분석했고요. 또한 키르기스스탄과 우크라이나 정부도 예산에 암호화폐를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글로벌 금융사 역시 비트코인을 변동성에 있어서 해지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이 수익 가능성 그리고 위험 가능성 둘 다 동시에 지니고 있는 자산이다라면서 지난 1년간 38%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도 있었지만 초반에 그 19%의 급락을 견디지 못하고 팔았던 투자자는 사실상 큰 손실이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전체 포트폴리오를 암호화폐로 투자할 게 아니라 전체 중에 일부만 암호화폐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서 헤이즈라는 인물의 그 유튜브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이 올해 여름쯤 됐을 때 최대 20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좀 내놔서 가져와 봤습니다. 헤이즈가 이와 함께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유동성 확대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만 달러까지도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내다본 건데요.
있는데요. 일단 헤이즈가 최근에 앤서니 폼플리아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 대비해서 44에서 92% 상승하면서 이제 결국에 15만에서 20만 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는 25만 달러 도달도 무리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아서 헤이즈가 예상하는 바로는 여름입니다. 여름 랠리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면서 변동성을 유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7월 4 일과 8월 10일 요 날짜를 전후해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만약에 극단적인 협상술이 전개되면서 위험 자산 전반에 대해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과도한 위험 자산에 대한 매수는 좀 피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2028년까지 1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헤이즈는 트럼프가 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자본 통제나 유동성 확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그 효과가 비트코인으로 오롯이 집중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코인을 좀 볼까 합니다. VC라고 해서 벤처 캐피탈에서도 "파이코인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좀 실망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거의 1억 달러 규모의 벤처 캐피탈 펀드 출시 발표를 좀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이번에 VC 펀드를 통해서 AI, 핀테크, 마켓플레이스 등 이 파이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 발표가 있었던 바로 직후에 파이코인이 44.6%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패닉성 매도세가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발표가 파이코인에 있어서 생태계의 장기 성장 비전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D앱 이게 부분이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실망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코인 팀이 원래는 6년 전부터 이 D앱에 대해서 개발을 좀 하겠다 하면서 100 개의 실사용 D앱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닥터 알트코인 등 커뮤니티 인사들이 "이번 VC 펀드는 커뮤니티의 기대를 저버렸던 배신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좀 했고요. 6년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이 파이 생태계가 실질적인 성과를 현재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 네트워크는 이번에 VC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0.68달러 그 구간대를 좀 보시면 여기가 핵심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보고 매수 기회로 장기 투자자들은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XRP에 대한 내용 좀 짧게 볼 텐데요. 더 크립토 베이지 기사를 좀 봤을 때 알파 라이언스 아카데미 창립자인 파리나라는 인물이 XRP를 조기에 매도하는 투자자들에게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2.4달러의 XRP를 파는 일은 역사상 가장 큰 재정적 실수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라면서 장기 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리나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가상의 투자자인 조 스미스를 예로 들면서 만약에 2024년에 0.7달러에 매수한 500개의 XRP를 2025년에 2.4달러에 팔아서 1200달러를 챙겼다라고 한다면 2년 후에는 이 자산이 10,000달러까지 불어날 기회를 놓치는 장면을 상상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은 XRP가 향후에는 2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잠재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4달러 요 부근에서 횡보하는 이 가격을 인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에서 인내를 보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733%의 수익률로 보답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익이 난다 하더라도 차익을 실현하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조정을 기다리거나 횡보의 구간을 버텨내는 인내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XRP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답답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XRP가 장기적으로 결제 토큰화 이 시장에서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거다라는 시각들이 좀 지배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를 인식하는 순간에는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충분한데 덜 오른 상황에서는 조급한 매도보다는 꾸준한 보유가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시키기도 했고요. 실제적으로 주장한 건 2027년 $20 돌파 시나리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시장과 코인 시장에서 있었던 뉴스들 모아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이번 주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해 보시고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한 소식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